실제로 책을 저자가 혼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찾고 있던 마법은 당신이 피하는 일 그것에 있다. 사람들이 재능을 왜 찾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영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책을 탈고할 때 11번 정도 퇴고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4번 정도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책 자체도 이제 저의 모든 거를 갈아넣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살사에 가서 에너지를 받고 집에 오면서 퇴고하고 그걸 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에너지가 남길래 살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썼거든요. 그때가 이제 준중급 공연반을 했을 때였는데 요 내용도 좀 넣으면 되게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살사 연재를 하다가 두 번째 책은 살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잠깐 갖고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책이 나오고 갑자기 살사 원고를 본 어떤 카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원고를 중간에 업로드를 하셨어요? 네. 그 브런치에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브런치 매거진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거기가 라틴 공간이라는 네이버 카페였는데 네. 거기서 이거 되게 좋은 글인 것 같은데 자기네 카페에 연재 좀 해달라는 거예요. 브런치에 글 쓰고 그 카페에 링크를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재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되나? 그래가지고 두 번째 책을 투고를 했는데 첫 번째 책은 책 읽는 법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그때도 투고를 많이 하긴 했지만 첫 번째 책은 연락 온 출판사가 3군데 정도 있었고 두 번째 책이 대박인 게 두 번째 책은 3군데 출판사에 연락이 왔는데 다 엄청 큰 데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첫 번째 만났던 데가 샘터. 지금 군대 있을 때 좋은 생각 맞아, 그죠. 거기서 연락 왔었고 두 번째가 이제 미래창 대통령 평전 내는 아, 저 깜짝 네. 놀래가지고 일단 미팅을 잡긴 하고 미래창 네. 편집자분을 만나러 가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살사에서 약간 철학을 녹여야 되나? 혼자만의 상상을 하면서 갔어. 편집자분께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원고를 보고 나서 옆으로 튀어놨대요.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갑자기 그 출판사 대표님이 그 원고를 갖고 대표님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은 읽고 나와서 이 친구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미래창 출판사 대표님이 여자분이신데 20년 전에 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난다고 내고 싶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샘터랑 계약하게 된 거는 샘터 편집자분께서 이 원고를 다 읽고 제일 재밌는 부분이 웰컴 투 썬업이었대요. 그리고 원고를 읽고 나서 편집부한테 이 내용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샘터 과장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분이랑 하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을 탈고하는 과정에서 살사가 에너지를 줬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어져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 계약하고 거의 한 6개월 만에 또 두 번째 책 계약을 해가지고 거의 연달아서 나오는 케이스가 된 거죠. 첫 책은 그냥 독서법에 대해서 책 제대로 읽는 법이라는 쓰기가 먼저다라는 쓰는 목표를 정해야지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첫 책의 탈고가 얼마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간 춤을 추면서 독서랑 비슷한 케이스가 되게 많다. 공통점이 많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책에도 살사와 독서의 공통점이라 그래가지고 3가지 정도를 찝어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아웃풋 하는 거. 패턴을 배웠어요. 근데 살사바에 딱 가면은 머릿속이 하얘요.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책 읽어도 똑같지 않나요? 책을 읽었는데 돌아서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사바에 가서 빨리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실제로 한번 거기서 쳐보는 거야. 그러면 정말 몸에 각인이 되더라고. 그런 것처럼 책을 읽어도 만약에 쓰는 목적을 두고 책을 읽으면은 읽고 나서 바로 쓰면 그만큼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그 부분에서 되게 공통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지? 라고 해봤더니 제일 비슷하게 풀어놓은 게 72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주장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신이 어떤 것을 하고자 했을 때 72시간 이내에 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살사도 배웠잖아요. 제일 좋은 건 바로 바에 가서 연습해 보는 게 좋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럼 3일 이내에 해봐야 돼요. 출판사에서 탈고라고 하면은 출판사에서 원고가 계약이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글에 손을 안 대요.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서로 간에 목차를 계속 수정해요. 그래서 목차만 읽었을 때 책에 어떤 메시지가 읽힌다. 그때까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책제도 읽는 법 같은 경우는 앞에 5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놓고 5번 정도 수정을 했더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서로 간에 공통된 합의점을 봤어요. 이제 원고를 입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목차를 보면서 원래 제가 썼던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 제가 원고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거를 탈고라고 해요. 책 쓰기 책을
저 같은 경우도 한 20권 정도 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목차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글의 설계도다. 건축물의 뼈대를 만드는 게 그게 목차예요. 같은 느낌. 그리고 글은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를 안에 입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차가 출판사에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고 그 다음 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책 제목.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저희 투고 제목은 원래 쓰기가 먼저다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책 제대로 읽는 법으로 제목이 바뀌었고 그리고 안에 있는 목차도 5번 엎어져가지고 원래 초고의 목차랑 완전히 틀리고 인생은 살사처럼은 원래 초고 제목도 인생은 살사처럼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출판사에서 5개 정도의 제목을 보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첫 번째는 인생은 살사처럼, 그 다음에 춤추기에 늦을 때는 없다, 나만의 속도로 스텝 바이 스텝 이런 게 있었고, 봄바람이 불면처럼 춤바람이 불면, 그리고 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5개 정도 중에 뭐가 괜찮냐고 했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봤어요. 어떤 제목이 괜찮아요? 어떤 점이 끌려요? 이랬더니 춤추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그게 좀 표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5개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 좋다고 얘기했어요. 대신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단톡방에서 물어봤을 때는 춤추기에 늦은 때는 없다가 좀 투표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 참고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생은 살사처럼 나오고. 저도 지금 제목 엄청 만족해요. 그리고 춤추기에 늦을 때는 없다는 그거는 소제목으로 안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책을 저자가 혼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출판사에서도 이게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출판사에서 해주는 게 이제 편집 디자인부터 중간에 감리 그리고 교정 교열, 아까 말씀하셨던 책이 잘 읽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창작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원고는 저자가 쓰지만 마케팅팀은 마케팅팀대로 하고, 편집자분들은 뭐 카피 뽑고 또 중간에 조율하는 작업도 하시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공동의 작업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책이 나왔을 때 서로 뿌듯한 거죠, 사실. 그리고 책이 잘 팔리고 이거는 어차피 독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책이 나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홍보는 같이 한다, 이런 마인드. 그래서 되게 카톡도 되게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 책을 내면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처음에 원고가 출판사에 한번 갔다 오면 빨간 줄이 엄청 쳐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글의 근거는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다?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표현을 못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근거를 다는 습관이 좀 붙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글을 보더라도 요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출처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출처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 글은 인용할 수 없고, 정확하게 출처를 아는 것만 인용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인쇄 버튼 누르기 전날까지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원고가 정말 8만 장이 넘어요? 아인슈타인 노트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서치를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고 맞습니다, 인쇄 버튼 누를게요. 인쇄 버튼 눌렀어요. 그리고 진짜 한번 시작부터는 완전히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맞아.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너무 정해진 일만 하고 약간 번아웃도 오고 무기력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여행을 갈 땐 좋은데 돌아올 때 그 스트레스가 또 너무 싫더라고요. 또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특히 더 싫었던 거 월요일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낮부터 술을 먹었어요. 월요일이 온다는,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그 스트레스가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낮부터 한 3시간, 4시간 정도 술을 먹고 나면 취하잖아요. 일요일. 일요일? 그때 취해서 바로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푹 잔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가서 그 주말 동안에 있는 업무를 처리하고 아침에 또 회의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돌이표 같은 생활을 10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런 회의도 좀 들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거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독서 모임도 되게 발전적이고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독서 모임에서 LG 연구소를 다니는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이 맨날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책도 다 읽어오시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표정이 항상 어두워. 이런 무표정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밝아진 표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이랬더니 좋은 일 있대요. 여자분이시니까. 연애하세요? 이랬더니 자기 연애 안 한대요. 근데 왜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살사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어제도 밤새서 춤을 추고 독서 모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재밌대. 그래가지고 그럼 저도 해볼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해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홍대 보니타에 처음 와본 거예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홍대 보니테 입구가 이제 약간 조명이 네. 어둡게 돼 있잖아요. 네. 내려왔는데 보니테 입구 자동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서 음악 소리 막 들리고 사람들이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뒤로 백스테이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다시 자동문이 탁탁 키잖아요. 그럼 다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추고 있나. 지금은 이제 안쪽에 제시카 바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시카 바에서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계속 사람들을 봤어. 혹시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되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저도 이거 해보겠다. 그렇게 살사의 세계에 입문을 했고 이제 라틴 소굴에 가입을 하고 입금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수업날이 다가오니까 또 이제 스물스물 안 좋은 그런 편견들이 좀 있는 거예요.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데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자기 바운더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마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양이처럼 된다고 할까? 아무튼 수업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날 홍대 근처까지 갔어요. 그런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할까? 약간 지금 와서 안 간다고 하면 되게 쪼잔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 찰나에 마침 그 저를 살사의 세계로 인도하신 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기다릴 테니까 오라고. 그럼 가야 되겠네 라고 했는데 마침 수업 첫날 번개가 있었어요. 앞뻥이라고. 그 연습실 앞에 국수집에서 만나서 국수 한 그릇 하고 들어가자고. 잠깐 사람들 인사하고 국수 한 그릇 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정말로 첫날 수업에 갔더니 그 저를 소개시켜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고 수업 열심히 받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라틴 속으로 운영진이 들어온 거예요. 운영진이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때 약간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저만한 등치에 그때 운영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분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약간 용기를 냈고 다 보통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고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책 그 독서 모임 들어가서 이제 책의 재미를 알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북토크 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북토크도 한번 가보면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려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책이 좋아서 가는 사람은 만약에 10명이라면 1명? 나머지는 다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봐요. 모든 동호회가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살사에 오더라도 목적이 다 다를 거란 얘기죠. 근데 정말 춤이 좋아서 오는 사람은 1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오래 살아남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2, 3개월 내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32명이더라고요. 한 달만 딱 지나잖아요. 20명 돼버려요. 사실은 책과도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데 되게 금방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아니거든요. 되게 안 돼요. 그래서 끈기가 필요하고 조바심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살사를 추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 해서 제목이 인생은 살사처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되게 작은 사회생활이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재미를 느끼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내가 일단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마음을 열 준비. 마음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재미가 오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철학자 헤겔이 이런 명언을 남긴 게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내 안에만 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다 그게 내 것이 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재밌는 걸 갖다 줘도 아무것도 나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다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사처럼을 쓴 거는 이렇게 좋은 재밌는 세상이 있어. 이 안에만 오면은 삶의 활력이 넘치고 여태까지 갖고 있던 무기력이나 약간 우울한 거를 다 털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시작해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되게 멋진 말인데 출처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당신이 찾고 있던 마법은 당신이 피하는 일 그것에 있다. 책에도 썼지만 예전에는 정말 틈만 나면은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매일 살사바에 가는 게 여행인 거예요.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어요. 살사바는 365일 이벤트가 넘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걸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사를 시작하면 좋은 점 중 하나가 직업이 하나 더 생겨요. 댄서. 해외여행 갈 때 직업 난 예전에 프리랜서로 썼는데 지금 댄서로 없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댄서라고 하니까 제가 딱 이렇게 보더니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한 4년 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블로그에 이제 되든 안 되든 글쓰기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한 1000편 정도가 쌓이니까 내가 어떤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했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솔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책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고 글쓰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솔팅이 뭐죠? 제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는 분류를 해본 거예요. 일단 시작하다 보니까 좀 더 잘하고 싶잖아요. 관련 책을 사서 읽어보고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책 쓸 생각은 없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글이 꽤 많이 쌓인 거예요. 이거 책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 쓰기 강의를 한번 찾아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부터 유료 강의까지 무료 해보고 3만원짜리 들어보고 50만원짜리 들어보고 70만원짜리 들어보고 100만원짜리 들어보고 그렇게 금액이 높아질수록 퀄리티가 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마음가짐이 틀려졌다고 하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거기서 시키는 숙제를 해봤어요. 원래 이제 무료 강의를 가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숙제를 내줘도 안 해요. 3만원짜리도 안 해요. 5만원짜리도 안 해요. 근데 10만원 이상이 되면 조금 해요. 하는 척을 해요. 그런데 정말 100만원 내잖아요? 다 해와요. 다 해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거죠. 일단 자기의 의지를 돈으로 샀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거금의 저한테는 100만원 엄청난 거금의 강의. 아니 다 거금이죠. 그래서 들어봤더니 되네. 정말로 거기서 내준 숙제를 다 해본 거예요. 목차도 세워보고 초고도 완성해보고 기획서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투고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주더라고요. 투고를 해봤어요. 근데 맨 처음에 44곳의 출판사에 보냈어요. 답변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또 이제 책 쓰기 편집자가 쓴 또 다른 책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들은 너무 바쁘구나. 그러면 기획서를 열어볼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 거기까지 알게 된 거예요. 계속 그 단계가 진화하는 거예요. 사실 책 제대로 읽는 법 같은 경우는 5번째 초고예요. 앞에 4편의 초고가 다 있었는데 다 해봤는데 반응이 없길래 독서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들고 와서 연결시켜서 거기 이제 가제목이 왜 읽었는데 기억나지 않을까, 그걸로 넣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궁금하네. 입맛이 당기네. 네, 그쵸.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출판사 대표님 만나가지고 엄청 설득을 했어요, 진짜. 아니, 그러면은 읽기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읽기를 잘하려면은 일단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다 대주고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 근데 여행을 보냈는데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렇게 여행하는 것과 내 돈 내고 그냥 여행하는 거로 차이가 완전히 틀리겠죠.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발제 독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이 4파트면 4명의 발제자가 붙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를 각각 요약 정리하고 남들 앞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대생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법대생들도. 그거를 독서의 개념에 집어넣은 거예요. 발제 독서를 한번 해보면 책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틀려질 거다. 유튜버 중에 책스타그램 하는 유튜버들 있죠. 읽고 나서 책을 소개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아웃풋을 전제로 한 책 읽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컨텐츠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책을 더 심도 있게 보고 중요한 내용을 뽑고 이런 후 과정을 그러면서 거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좋게 볼 수 있게. 그런데 보통의 독자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대로 읽는 법 같은 경우는 5단계로 정리해놨죠. 일단 읽었으면 하루에 2줄 정도는 메모를 해놔.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렇게 메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추려서 서평을 한번 써봐. 3단계는 완전히 아웃풋을 내봐. 남들 가르쳐보든지 유튜브를 찍어보든지 해보라는 거야. 4단계는 예를 들면 PPT 자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완벽한 한 편의 글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완전히 남거든요. 완전 각인되듯이 남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것들을 한 가지 주제로 엮으면 나만의 책이 되겠죠. 그냥 카피 중에 하나인데 쓰는 사람은 책을 제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쓰기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려면 제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133kg였어요. 근데 지금 몇 킬로냐면 123kg예요. 5년 동안에 10kg가 빠진 거죠. 여태까지 뭐 각종 다이어트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모두 할 때는 빠져요. 근데 중지하면 다시 원상. 내 삶에 그 적용이 돼. 네.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살사바에 가는데 수업 포함해서 지금은 좀 운동량이 좀 많아진 것도 같고, 그리고 공연반 할 때는 5번까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히 살이 빠지더라고요. 의외로 살사가 1시간 정도만 계속 연속해서 쳐도 12,000보 찍혀요. 그냥 억지로 밖에 나가서 1시간 걷는 것보다 살사를 추면서 1시간 추는 게 훨씬 좋다. 실제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살사를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살세로의 운명이라고 하죠. 남자는 먼저 가서 춤 신청을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에 얼마나 떨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책에도 썼지만 처음에 살세로는 무조건 버티라고 했던 이유가 저희 쌤이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남자는 일단 무조건 1년은 버텨야 돼.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나마 되게 좋은 거 처음에 3개월 정도 배웠다고 해서 패턴을 뭐 몇 개를 알겠어요. 근데 선배 기수들이 와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선배 기수 와서 딱 먼저 손 내밀어 주면서 한 곡 추자고 할 때 그거 진짜 천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살사바에 가면은 나속 같은 경우는 초급존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가서 몇 개냐고 먼저 물어보고 어디까지 배웠냐 물어보고 그 선에서만 춤을 추는 그런 걸 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져야지 좀 더 재미의 단계에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쓰고 싶어졌는지부터. 그거는 그냥 책을 읽다가 좋은 책을 만나면은 어떤 자극이 되는 단어나 문장을 만나요. 그래서 그게 옛날의 기억을 호출하던지 아니면은 뭐 내 삶의 다짐, 경험들을 떠올리게 해요.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좋은 글은 혼란을 주고 혼란을 쓰기를 유발한다. 좋은 글이라면 되게 다양한 글이 있겠지만 내가 평소에 의심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훅 찌르고 들어와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정리되면 이제 글을 쓰겠죠. 정리가 안 돼도 쓰겠죠. 그래서 그렇게 글쓰기가 시작되고 그런 글들이 좀 꽤 모였다? 그러면 한번 책을 써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길 거예요. 대부분 40대가 넘어가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요. 큰 소망이 3가지가 있는데 내 이름으로 된 책 쓰기, 그 다음에 집 짓기,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살기, 원하는 일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책 쓰기라고 했을 때 책 쓰기로 생각이 넘어갔다 그러면 일단 책 쓰기에 관한 책을 한 3권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큰 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초고를 완성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로. 그게 읽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초고라는 건 어디까지 단계일까요? 보통의 초고라고 하면 한글 파일 기준 A4 사이즈 10폰트 기준 적게는 60페이지 이상 10폰트로 60페이지. 네. 그러면 초고의 모양새가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생은 사자처럼 판형 정도 됐을 때 22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꼭 책 쓰기를 할 때는 책 쓰기 프로그램 같은데 한번 같이 해서 완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쓰기 할 때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어요. 줄여서 동질감인데 동료, 같이 책을 쓰는 동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질투, 남들의 글을 읽으면서 약간 질투심을 유발해야지 또 경쟁 심리가 생겨서 또 원고를 쓰게 돼요. 마지막이 마감 혹은 감시,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쓰게 돼요. 그냥 혼자서 쓰겠다? 이거는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동질감이 뭐냐면 환경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여기는 한 달 만에 쓰는 거야. 그럼 그런 프로그램 한번 참가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한번 쏟아부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초고가 탄생을 해요. 여러 가지 실패를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실패만큼 정말 좋은 경험은 없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완주하실 생각은 기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조건 실패예요. 저 같은 경우도 초고가 완성된 게 한 5번 도전만에 됐어요. 처음에 안 돼요. 무조건 처음에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안 돼. 하지만 계속 그런 실패의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순간에 포기하네?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약간 인지 단계에 오면 개선할 수 있어요. 포기할까 싶었던 날. 그거는 사실 매 순간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책 쓰기가 운동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책을 쓰고 싶으면 글쓰기부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30일 글쓰기 이런 거. 근데 30일 글쓰기만 참여해 보셔도 이게 대단히 힘들구나라는 걸 알게 그치, 되는데 연재를 자주 하셨으니까. 근데 이건 책 쓰기는 이거보다 10배는 힘들어요. 양손에 우리가 질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다 놀고 책을 쓰겠다? 그건 안 되는 거고 포기를 빨리 해야 돼요. 등가 교환의 법칙. 내가 이걸 얻고 싶으면 그만큼의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에 시간을 빼놓는 거예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을 통으로 그 시간은 이거에만 하겠다. 이게 뇌과학 책에 많이 나오는 건데 집중력이 극상에 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잠자고 일어났을 때 머릿속이 맑은 상태예요. 그때 글 쓰면은 최고로 잘 써주고요. 2번째,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3번째, 운동 끝난 직후. 정리가 딱 됐을 때 글이 잘 써져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님인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되게 바쁘겠죠. 그런데 그분이 책을 30권 썼어요. 그리고 그분은 의학적인 논문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많이 냈거든요. 짧고 임팩트 있고 도움되는 실용서 위주로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저 그분 책을 읽고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추천한다면 신의 시간술. 그 책에 보면 이제 뇌가 최적으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두 번째, 아웃풋 트레이닝. 그거는 아웃풋도 트레이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근력이 생겨가지고 되게 습관처럼 아웃풋을 잘하게 될 거야.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례의 아웃풋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나는 한 번 읽은 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무 좋죠. 그 책에서도 약간 내용을 참고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 제대로 읽는 법에는 아웃풋 트레이닝의 원문을 일부 인용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약 90%의 사람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도 다 안 것 같은 기분만 느낀대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글쓰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나서 딱 돌아서서 글을 딱 쓰려고 하잖아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글쓰기를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느낌밖에 안 남아요.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최근에 넷플릭스에 삼체라는 뭐 시리즈를 나왔잖아요.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재밌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제가 삼체를 보고 나서 오, 그거 대박이야. 꼭 한번 봐봐. 여기가 끝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런데 아웃풋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거는 꼭 봐봐. 왜냐하면 그 책에 대단한 이론이 있어. 몸이 세 가지 형태의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얘기들이 되게 특성이 있어. 어떤 부분은 이게 좋고 어떤 부분은 이게 좋고 어떤 부분은 이게 좋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아웃풋 트레이닝에서 나오는데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딱 세 개만 집어서 설명해줘라. 이 책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 사람이 완전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웃풋 트레이닝을 읽고 나서 되게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책에 썼는데 안다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안다는 것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다고 착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읽었으니까 뭐 됐겠지. 그리고 덮으면 싹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고 나서 책 제대로 읽는 법의 2단계가 딱 3가지만 집어가지고 좋은 점을 설명을 하라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 쓰는 소재가 고갈되면은 카톡에서 막 수다를 떨거든요. 그럼 갑자기 제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때로 딱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게 이제 뇌과학에서는 RAS라고 나오는데 망상 활성계 시스템이라고. 내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차를 사려고 해. 그랜저를 검색했어. 그리고 가격을 봤어요. 그리고 밖에 딱 나오잖아요. 그랜저 차가 엄청 많이 보여. 내가 후드티를 사려고 해. 후드티를 엄청 검색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후드티밖에 안 보여. 그게 주의 집중력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뇌 게이트키퍼라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대령해줘요. 만약에 내가 쓰려고 하면 글감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세상 모든 게 글감으로 보이고 옷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상 모든 게 옷감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원래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책 중에 무경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건 내가 할 거, 이건 내가 하지 않을 거라는 경계선을 쳐요. 그 경계선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경계선은 점선이라는 거예요. 도로에 직선이 있고 점선이 있는데 점선은 옆으로 넘어가도 돼요. 차선을 변경해도 상관없다. 직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계선이 직선이 아니고 점선이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언제든 다시 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랑 겹쳐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법이 일어나는 그것은 내가 피하고 있는 것 중에 있다고. 그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내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에 시도를 해보면 그 안에서 마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30, 40대 분들이 좀 많이 못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시 40, 50대 분들 거의 일에만 거의 몰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온 거예요. 최근에 저의 지인 중에 한 분이 또 번아웃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퇴사하셨는데 직장 생활만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빈 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은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남는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채운 다음에 다시 일을 해야지 좋지. 일만 하다 보면 완전 번아웃 와요. 그 살사바에 오는 20대 분들을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의 생활이 맞지 않나? 요즘 MZ들의 생활이 맞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MZ라는 단어를 맨 처음 접했던 어떤 영상이 있어요. 팀장이 있는데 MZ 세대였던 어떤 분이 출근을 해요. 출근 시간이 9시인 거예요. 몇 시에 출근하냐면 8시 59분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팀장이
9시에 출근이면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MG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분 전에 오면 10분 일찍 퇴근시켜 주실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충격을 먹었어. 아 맞지, 저게 맞지. 저는 그런 쪽이었어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 했을 때는 저 이제 9 to 6였는데 저는 아침 7시에 가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퇴근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일이 안 끝나요. 야근 수당도 안 주고. 근데 일이 안 끝나니까 제가 편하려면 일을 끝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갈아 넣다 보니까 이제 완전 멘붕이 온 거죠. 그런 생각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성과가 안 나? 그러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시스템의 문제죠. 일부러 직장은 과부하를 줘요. 왜 그러냐면 딴 생각을 못하게. 업무 범위를 정해주죠. 그리고 약간 오버가 나게끔 줘요. 넌 이 정도 할당은 해줘야 돼. 근데 사실 일을 해보면 그 할당을 채우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딴 생각을 주잖아요. 그러면 퇴사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왜 그럴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내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점이 출근하면 퇴근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좀 찬성인데 더 안 올라가도 돼요. 위치급으로.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왜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은 더 막중해지고 되게 위험해져요. 취미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일단 자기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원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원천을 획득한 다음에 일을 하면 효율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사실 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일을 끝내야 돼. 살사바가 9시에 오니까 적어도 7시 반엔 퇴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부터 몰아쳐서 일을 열심히 집중한 다음에 딱 나와야죠. 그 번아웃 오신 분들이 좀 이 책을 읽고 이런 세계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브런치 엔진은 뭐예요? 그 카카오에서 하는 글 쓰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이 있어요. 브런치라고. 거기에 매거진, 그러니까 작가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인데 매거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통과하신 작가님이시죠? 네, 저 브런치에 7번 떨어졌어요. 조건이 뭐예요? 3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처음에 작가 소개, 당신은 누구인가요? 작가 소개 300자, 글의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활동 계획 300자, 그리고 글, 요렇게. 여기서 잠깐 브런치 팁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7번 떨어져 봤다 그랬잖아요. 브런치 작가 소개 300자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탈락.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브런치 심사자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브런치에 도전하겠어요. 근데 아침에 왔는데 모니터를 딱 켰는데 작가 소개부터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선택한 다음에 삭제, 반송 메일. 아쉽지만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합격하게 된 거를 한번 들려줘 볼게요. 18년 동안 문장 수집을 했습니다. 좀 틀리죠? 네, 저 벌써 구미가 이렇게 되는 작가 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한 줄로 먼저 정의를 내려보세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단계를 저는 개인적으로 12단계 정도를 봤는데 처음에는 일단 생각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생각을 텍스트로 내보낼 수 있는 통로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게 1단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일단 막 타이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집하는 단계는 5단계 정도? 근데 만약에 제목을 신경 쓴다 그러면 10단계 정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제목까지 신경 쓴다는 거. 맨 처음에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권하는 거는 뭐가 되든 좋으니까 일기부터 써보라고. 일기부터 써보면 처음에 3줄 쓰기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그 일상을 되새김질 하거든요. 그러면서 관찰하는 능력이 생겨나요. 결론은 하나인데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오래도록 지나야지 익숙해지는 거지. 단번에 뭐 한 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없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되게 어서네요. 글을 처음에 시작하면 되게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 저도 착각을 했었고, 왜냐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브런치에 글을 연재했다가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특별한 케이스예요. 1%밖에 안 돼. 저는 어렵게 브런치에 합격하기도 했지만 브런치에 글을 쓰면 정말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연락이 안 오나 봐. 그래서 거기서 스탑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성공한 연예인들이 보통 앞에 무명 시절 막 10년, 15년 이래요. 그거를 떠올려 보면 이런 사람들 10년을 노력했는데 나는 고작 1년밖에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계속 할 수 있겠죠. 그 코비 브라이언트 영상을 좀 찾아보면 대단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1등이 제일 열심히 해요. 그래서 1등과 2등의 격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격차예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안 믿는 편인데, 재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축구선수 이영표가 되게 멋진 말을 하는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재능을 왜 찾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영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적은 노력을 하려고.
적은 노력을 하려고 나한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력은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영표가 국가대표에 선발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재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화를 약간 포장하잖아요. 그 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머리 하고 대단한 막 이렇게 헤라클라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마이클 조단 보면은 대학교 때 거의 무명이었어요. 무명이었고 선발전에는 뽑히지도 않았고.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자유투 연습을 하고 드리블 연습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선발전에 등판되고 해가지고 시카고에 들어왔는데 시카고에는 다 같은 농구 선수잖아요. 다 잘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남들보다 2배의 노력을 더하는 거였대요. 연습이 11시예요. 그러면 마이클 조단은 9시에 와서 2시간 자유투를 던지는 거예요. 코비 브라이언트 코치가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코비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코치님 저 슛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어딘데요? 저 농구 코트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준비하고 나갈게.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 이미 옷이 다 젖었어.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그랬더니 옷을 갈아입고 와요. 자유투 한 100개 던질 건데 한번 봐주세요. 쫙 봐요. 그랬더니 100개가 끝났어. 그러면 집에 가서 좀 쉬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11시에 볼까? 그랬더니 코치님 먼저 들어가세요. 그리고 코치님 갔어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거기서 밥 먹고 계속 던져. 아니 맞냐고. 그리고 11시 왔는데 코비 혼자 있더래요. 그래서 옷을 또 갈아입고 코비는 본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가는 거야. 그게 코비가 성공한 방법이래요. 그리고 마이클 조단이 농구 코트에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은 엄청 괴롭혔대. 너 왜 그렇게밖에 안 하냐고. 연습 때 엄청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본 경기에 가잖아요. 그냥 놀라 그랬대. 또 하나 더. 호날두가 있잖아요. 연습 시간이 11시잖아요. 9시부터 축구장에 나와 있어요. 호날두만. 다 안 나와요. 그래서 혼자 막 드리블하고 이걸 한대요. 집에 축구장 연습실이 있고 개인 코치 10명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손흥민도 9명의 코치가 있다잖아요. 손흥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보면은 손흥민 존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3시간씩 연습했대요. 그 자리에서만. 그래서 손흥민이 그 자리에서 차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간지 아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나 봤는데 골키퍼가 이게 골대가 있어요. 골키퍼가 이렇게 골대에 붙어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존에서 딱 차잖아요? 그러면 골키퍼 키를 넘긴 다음에 여기서 툭 떨어져요. 왜 못 막으라는데 이게 넘어와서 떨어지기 때문에 못 막아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그 책을 제가 정독을 했기 때문에 풀스토리를 아는데 자식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형이 있어요. 손흥민의 형도 축구 선수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중학교 때 축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정이 니들이 생각하는 재밌는 축구가 아니야.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얘기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린 애들을 놓고 서약서를 받아요. 앞으로 내가 시키는 교육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겠다는 서약서. 그래서 그때부터 축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분데스리가 가기 전까지 10몇 년인데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의 훈련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정 씨의 몸이 더 좋아요. 손흥민보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해보고 적용시켰대요. 손흥민보다 절대로 자기가 적게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가가지고 감독한테 쫓아 올라가가지고 손흥민 왜 안 뽑아주냐고 막 얘기하는 그 장면 좀. 그 책에 보면은 손흥민이 다치는 장면 많이 나와요. 오른쪽 어깨가 빠졌다든지 골절됐다든지. 사람들은 기억 거의 못하는데 분데스리가 첫 출전해서 손흥민이 어깨가 탈골됐다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경기장에 나가면 도파민이 분비되잖아요. 아픈 주먹으로 뛰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승골을 터뜨렸대요. 지금의 손흥민은 무수히 많은 20년차 그 축구 선수의 모든 경험이 살아서 된 거지. 어느 순간에 뭐 재능이 있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 재능이라고 포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재능은 없어요. 손흥민 존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양발로 무조건 존에서 차면 무조건 들어가게끔 하는 게 3년 걸렸대요. 그래서 재능의 뒤편에는 다시 이영표 얘기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영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재능이 뭐냐면 노력하는 그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재능. 노력을 할 수 있는 재능. 네. 그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역시 이영표구나. 금액이 어느 정도 드셨는지. 책을 출간하는데 그 비용은 출판사에서 100% 부담하는 거고 출판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기획 출판.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모든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그게 기획 출판이라는 거고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제가 기획 출판. 그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반반. 빨리 아니 그 끄덕끄덕 끝내지 마시고 조금.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반반 출판. 50대 50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50대 50. 네, 그리고 마지막은 출간하는 사람이 100% 독립 출판, 자가 출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2개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기획 출판으로만 간다. 그래서 2책 다 기획 출판이에요.
100% 투자받은. 어떤 걸 매료시켰을까요? 그거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근데 봤는데 요거 괜찮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책은 싱크스마트에서 출판했는데 대표님이 초고를 보고 나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바로 관심 있다고. 이게 접점이 있는 거죠. 대표님 생각했던 그 기획과 저의 솔루션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살사인데 마침 샘터사에서 취미 3D 연재 기획이 들어갔던 거예요. 첫 번째가 수영, 두 번째가 달리기. 그리고 다음 기획을 찾던 도중에 살사를 본 거죠. 되게 빨리 왔네요. 네. 어쨌든 저희가 3차 취미처럼 볼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주류가 아니니까. 근데 달리기도 많고 수영도 많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살사는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게 아닌가. 기획이 참신했다.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케렌시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케렌시아라는 용어는 쳐보면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안식처. 나만의 뭐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거. 관계 물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림태주 작가님의 책에서 처음 봤어요. 케렌시아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살사를 시작하고 배우다 보니까 살사가 주는 에너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음악이 재밌고 음악이 흥겹고 그리고 내 몸을 움직이면서 직접 또 같이 춤추다 보면 땀도 나고 개운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무기력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활력이 넘쳐요. 아이러니하죠? 그것처럼 살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사를 추고 나면 에너지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정말 맨날 반복되는 루틴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너만의 비밀 안식처 같은 그런 게 좀 있으면 되게 좋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케렌시랑 연결시킨 거지. 춤이라고 하면은 날렵하고 날씬한 사람들을 떠올리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딱 살사바를 하루만 와보면은 아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살사바를 딱 방문해보면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여자분들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라소 입원 기수가 128기거든요. 128기는 여자분들이 더 많대요. 그래도 살사의 단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이것도 또한 동호회 활동이고 작은 미니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랑 부대 끼면서 생활을 할 건데 단점이라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칠 건데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계속 관심을 쏟고 그쪽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삶을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처럼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얘는 라일락이야, 얘는 국화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투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그 무리에 있다 거기까지만. 그러면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제가 살사 영상을 가끔 찾아보는데 외국 댄서 영상을 많이 보다가 연관 검색에 살사인 한스가 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시카 사진 나오고 도건희 선생님 인터뷰도 보고 해서 되게 좋네? 그러면 나도 이번에 살사 책을 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볼까? 그래서 네. 원래 연관 검색어가 계속 좋아요 받는 거 위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냥 기대 없이 그랬는데 된 거죠. 된 건 아니고 누가 신청해도 다 받아줘요. 아 그래요? 그쵸.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으시긴 했어요? 신청하실 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재미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살사를 통해서 꼭 살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꼭 한 번은 춤을 추는 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인데 인생은 비를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비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너무 일에만 매진하지 마시고 그냥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취미를 꼭 하나씩은 가지셔서 취미를 가지게 되시면 인생이 지금보다 한 3배쯤은 즐거우실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사인 한스 채널에 초대해 주시고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로 녹화가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4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사인 한스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되게 긴 시간 동안 책 얘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살사바에서 저를 보게 되면 홀딩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위핑 되게 좋아요. 살세로의 영원한 숙제 위핑. 그래서 저를 홀딩하시면 제가 위핑의 신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